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미국은 회담이 나중에 열릴 것이라면서도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해 8년 만에 다수당이 됐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을 지켜 의회 권력을 여야가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5조 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이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올가을 최악의 미세먼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배출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차량 이부제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비상조치가 시행된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폭행과 강요에다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경찰은 양 회장 회사 돈의 흐름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회담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회담이 열릴 것이고 북미 간 대화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이 공식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연기됐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서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에 이어 예정된 일정이 틀어진 세 번째 이상 징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틀 전부터 각종 언론 매체에 나와 고위급 회담의 목적을 설명해왔고 비건 대북 특별대표까지 동행한다고 밝힌 터라 연기 발표는 더 갑작스럽습니다. 제재 해제가 없으면 다시 핵 개발에 나선다는 북한의 위협이 최근 있었지만 미국은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rhetoric. We've seen this as we go through negotiations. 북한의 핵 개발 재개 위협을 회담 연기의 직접 이유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국무부 발표대로라면 앞선 두 번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취소와 달리 이번 연기는 말 그대로 단순한 일정 재조 중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연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찰과 검증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제들이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 진전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또 다른 협상 장애물이 튀어나온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고위급 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은 회담 당사자인 북미 간에 뭔가 사전 조율 작업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은 오늘 오후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회담에 합의해놓고도 막판 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핵 사찰과 검증, 그리고 모든 핵시설은 아니더라도 핵무기나 핵물질 등 신고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성과가 없을 경우 북미 양측 모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결국 회담 연기를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원래 방정식은 종전선언과 그다음에 핵심 것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판을 더 키웠다. 뭘 더 얹고 뭘 뺄 것이냐. 그런 새로운 패키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미 중간 선거와 이어진 일정이었던 만큼 북한 입장에선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접근법 변화 여부를 따져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회담 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았고 대화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에 공개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던 만큼 연기에 따른 당혹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쿠바 평의회 의장 방북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를 등장시키며 체제 유지에도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교착 국면의 장기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창의적인 해법과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해 8년 만에 다수당이 됐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을 지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 권력을 나눠 갖는 분점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 전체 435석의 과반인 218석을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한 건 2010년 이후 8년 만입니다. Today is more than about Democrats and Republicans. It's about restoring the Constitution's checks and balance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상원 선거에선 집권 공화당이 종전 51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해 과반을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 수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접전지였던 상원 선거구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 덕분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36명을 새로 뽑는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이 4석을 잃고 민주당이 4석을 차지할 걸로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될지 관심을 모았던 미 남부 조지아주의 민주당 에이브럼스 후보는 석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위로 알려진 공화당 레리 호건 주지사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메릴랜드주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 주도에서 민주, 공화당 분점 구도로 바뀐 미국 의회 지형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처럼 미국 의회 권력이 여야 분점 구도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종표 특파원, 상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 건 트럼프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과 여성, 유색 인종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층인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숨은 트럼프 지지표, 이른바 샤이 트럼프도 막판 결집하면서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블루 웨이브도 샤이 트럼프도 판세를 압도적으로 결정짓지 못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 내에서 절묘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야당 우위인 하원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무엇보다 예산 심사를 무기로 트럼프 정책의 발목을 잡을 태세입니다. 이민 정책과 감세 등 경제 정책, 건강보험, 국방 등의 분야에서 민주당이 일일이 제동을 걸게 되면 트럼프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그 일가 소환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가하면 재선 가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치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충돌을 불사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할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스타일대로 민주당과 사사건건 격돌할 경우 집권 후반기 역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의회 권력의 변화가 생겼지만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당장 흔들리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 의회 내에서 당파를 초월해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만약 협상의 각 단계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진척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 여기에 중간 선거까지 끝났으니 향후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기다리는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었지만 아울러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위상과 정치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영김 후보가 현재까지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0년 만에 한인 여성 후보가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LA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개표 초반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던 영김 후보.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추격이 거셌습니다. 막판 격차가 좁혀졌지만 영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포함된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 출마한 영김 후보는 친한파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21년 동안 보좌했던 이 지역 일꾼입니다. 에드로이스 의원님께서 우리 한미 관계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듯이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이 다시 미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의원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자가 늘어나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I think she's helped a bit with Ed Royce and some issues in Korea, both North and South. So she's going to be a good representative. 한인에게 좀처럼 문을 열지 않았던 미 연방의회. 영김 후보는 내년 1월부터 연방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미국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이에 따라서 개혁안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입된 지 30년 동안 2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국민연금. 이 때문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느냐, 재정 안정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소득 대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달라지지만 결국 어느 쪽이든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겁니다. 정부안은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고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될 정부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개혁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그 시기도 다음 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중이기 때문인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6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청와대를 4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과결되기 나흘 전인 12월 5일 청와대 방문 때 수상한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뒤 평소와 달리 북한에게 대기하라며 청와대 안에서 상당 시간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합수단은 이때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문건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 의혹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2차례 더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였습니다. 합수단은 결국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 대행 등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습니다. 중요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지 못해
수사를 끝낼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편 개업 문건이 드러나자 기무사가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단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약 3대 1의 비율로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과 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은 손해를 봤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는데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걸 삼성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오늘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무렵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 모회사인 제일모직 가치도 함께 올라가 승계를 앞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8조 원 이상으로 평가했고 삼성은 이를 국민연금에 제출해 합병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합병 직후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기업 가치 자체 평가액이 3조 원으로 평균 8조 원 이상인 시장평가액과 괴리가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삼성이 실제로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3조 원 정도로 평가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5조 원 이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엉터리 자료임을 이미 알고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국민연금도 속이고 투자자들 기만한 사기 행위에 가깝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정적인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52시간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노동시간을 형평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탄력근로제도입니다. 현재는 최대 석 달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적으면 주당 40시간만 일을 하고 일이 몰리면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해 석 달 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이걸 두 차례 연이어 운영하면 주당 64시간씩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석 달로 늘어납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제한하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석 달보다 길게 늘리자 이렇게 여야정이 합의한 건데요. 만약 6달로 확대하면 주당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달로 늘어납니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충격을 줄이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아예 최대 1년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이나 1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의 현행제도는 굉장히 짧은 측면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기업으로서는 임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서도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에 밀려 후퇴했다고 비판합니다. 현재처럼 석 달만 탄력근로를 운용해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는데 단위 기간을 더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을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의 조직력이 약한 사업장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합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요한데 일방통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막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탄력 근로제 문제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한반도 상공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올가을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원인은 주로 국내 오염물질들인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밀려온 고농도 미세먼지에 도심이 온통 잿빛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서너 배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반도 상공이 고기압의 중심권에 놓이면서 대기는 그야말로 꽉 막힌 상태. 풍속은 초속 1m 이하로 먼지를 확산시킬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밤마다 차갑게 냉각된 지면 위로 상층의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고 대기가 섞이지 않는 역전층이 수백 미터 높이로 만들어지면서 미세먼지 축적을 부추겼습니다. 수평적으로 바람이 매우 약해지고 연직적으로도 기류의 순환이 어려워져 대기 상공의 공기가 매우 장시간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사흘간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국내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질산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질소 화합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번 미세먼지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잠시 해소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대기 정체 현상이 더 잦아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역시 더 자주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별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홍하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주차장. 구청 직원과 차를 몰고 온 시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우회전 하시면 환승자 또 있습니다. 그건 부상 아니잖아요. 오늘 안 된다고요. 서울시가 오늘 하루 450여 공공주차장을 폐쇄했는데 모르고 나온 겁니다.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대부분의 행정 공공기관에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됐습니다. 홀수 차량만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타고 온 차량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홀짝 구분이 없었습니다. 전기차 부분만 확인을 했는데 차량은 짝수였나요?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5시에 나왔는데. 그랬어요? 예. 국회의원은 이부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 사무처는 어제 참여 협조 안내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공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부제 의무 대상인 청와대의 주차장에도 짝수 차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회전 단속 현장도 혼란이었습니다. 잠깐 켜놨었어요. 봐요. 좀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잖아요. 7개월 만에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홍보 부족과 저조한 참여로 빛이 발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많이 내뿜는 차량이 바로 낡고 오래된 경유차들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2005년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식이 짧은 경유차들도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내뿜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유란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진입을 제한한 차량을 CCTV로 확인 단속합니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입니다. 당시 적용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치는 킬로미터당 0.5g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배출 허용치 기준을 강화한 뒤 생산한 새 차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KBS가 도로 주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비영리 기관과 함께 2011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 7종류를 무작위로 뽑아 도로를 주행할 때 내뿜는 배출가스를 측정했습니다. 차종당 2세대씩 국제 기준을 지켜 시험했더니 7종류 중 6종류가 이번 비상저감 조치 운행 제한 기준보다 많은 질소 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한 SUV 차량은 석 대 모두 2012년식 주행거리가 7만여 킬로미터 정도지만 1km당 평균 1.83g의 질소 산화물을 내뿜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의 4배에 가깝습니다. 수입 경유 승용차와 소형 SUV가 각각 1.26g과 1.05g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과한 차량들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되지 않은 차라도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식만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개별 차량마다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 학대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오늘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폭행과 강요 혐의에 이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네,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요.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또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회사 전 직원 강 씨에 대한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양 회장은 사실상 잠적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의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폭행 영상 등을 통해서 드러난 피해자 말고도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더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네,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행과 강요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서 양 회장 신병 확보 시기도 늦춰진 겁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를 모두 복원하고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원래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여러 의혹을 모두 종합해 체포영장 기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 조사는 오늘 자정 가까이 끝났다가 내일 오전에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범죄 말고도 양 회장의 추가 범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 유통을 통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비자금은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지영철 기자입니다. 직원들 앞에서의 잔인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 학대, 직원에게 염색을 강요한 혐의는 영상과 사진 증거가 있고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교수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 같은 일이 드러난 뒤 경찰은 양 회장 회사 전현직 직원들을 접촉했고 폭행이나 강요를 당한 피해자들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회장 회사 돈의 흐름도 석연치 않습니다. 양 회장 웹하드 업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80억 원, 그런데 지주사로 배당한 돈은 90억 원입니다. 번 돈보다 보낸 돈이 12%나 많은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 지주사는 양 회장 한 사람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그 20%에서 50% 정도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계열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위기 시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경찰 합동수사팀엔 돈의 흐름을 살피는 진흥팀이 포함돼 있고 국세청도 양 회장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 자금의 흐름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양 회장의 수익 흐름에 따라 양 회장이 어떻게 막강한 유세를 떨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뒷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BMW는 현재 대대적인 차량 리콜 조치를 시행하고 있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 화재가 계속 발생했다는 게 BMW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간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회사 측 발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의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현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해왔습니다. Higher temperatures that can lead to a thermal event and ignite the sediments, and that is the place where the AGR bypass valve is located. 뜨거워진 배기가스를 냉각기에서 식히지 않고 엔진으로 보내는 우회로가 바이패스 밸브인데 이게 자꾸 열려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관 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은 이 바이패스 밸브가 아니라 EGR 밸브 열림 현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GR 냉각기 누수로 침전물이 쌓인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했고 이때 열린 EGR 밸브로 뜨거운 배기가스가 공급돼 불꽃이 발생했는데 커진 불꽃은 흡기 다기관에 구멍을 내며 퍼져 엔진룸 전체로 날아 흩어지는 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단은 EGR 밸브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는 부품이라며 발화 원인이 더 있는지 제어 프로그램을 정밀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리콜 조치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는 리콜을 통해 교체한 EGR 모듈에 이미 EGR 밸브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소프트웨어에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화재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흡기 다기관은 리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BMW는 17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EGR 모듈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흡기 다기관에 대해서도 리콜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음주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신호대기 중인 경차 운전석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수상하게 생각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를 쫓아 급히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문 열린 채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운전자는 주차장 벽면을 긁으면서 내려온 뒤 입구에 세워진 안전 삼각봉도 치고 달아납니다. 주차장에 잠시 섰던 차량, 갑자기 후진해 뒤쫓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습니다.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마트벽을 들이받고 충격으로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도주 행각을 벌인 겁니다. 자신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실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겠냐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자전거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회식을 마친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7km나 달렸습니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움직임에도 비틀비틀거리는 음주운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하급심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검찰이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정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지 사안별로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피고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더 열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제 일선 법원에선 선고 연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이모 씨 재판에서 검사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 차례 변론 기회를 갖고 바로 유무죄를 선고하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 자료를 법원에 내면 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명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도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900여 건, 양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해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남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한국인 강제징용자 김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이 발굴됐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타라와 섬에서 숨진 590여 명의 징용자 유가족들은 혹시나 내 가족의 유품이 아닐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 중에는 평생을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살아온 이금주 할머니도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이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시골길을 따라 닿은 외딴 요양병원. 이곳에 99살 이금주 할머니가 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은 할머니. 일본 말 이런 거는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근데 지금 기력이 안 좋으시고 나서는. 하지만 아직 놓지 못하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사진 같으세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십니다. 신랑 김도민. 1942년 늦가을 8달 된 아들을 두고 강제징용됐습니다. 하루에도 갓난아기 몇 번을 이불을 제껴놓고 덤으로 이렇게 재봉을 했습니다. 통지를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해방을 몇 달 앞두고 받은 남편의 전사 통지서. 우리는 유고를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타라와 섬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남편을 가슴에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오셨어요. 새벽에도 오고 오밤중에도 오고 막 그런. 봐주지를 못하죠. 한쪽으로는 사전 넣고 한쪽으로는 각종 서류를 쌓아놓고 10번 찾아가면 8번은 이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징용자 1273명의 사연을 손수 꾹꾹 눌러 쓴 게 바로 천인소송이었습니다. 바다에 수장된 우키시마마루 희생자들의 역사도 바로 이 할머니를 거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계속 찾는다면은 좀 더 앞으로 그 사망자 명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할머니는 누구보다 강인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영리하고 차분하시고 꼭 남이 아니에요. 꼭 친언니들만으로 좋았어. 애타게 남편의 유해를 찾아 헤맨 지 30년. 김모 씨라고 적힌 유품이 타라와 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할아버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는 꼭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된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더 이상 소식이 닿지 못합니다. 99번째 맞는 가을. 이제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만 갑니다. 김도민 씨 기억 안 나세요? 김도민 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많던 기억들은 어디로 흩어지는 걸까요? 할머니의 한많은 삶도, 할머니가 간직했던 1273명의 기억도
이젠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재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었습니다.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추도 순례하는 거하고 추도하는 시설물, 합동 이경제.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 사업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당초 정부와 포스코가 2천억 원씩 모두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사래를 친 겁니다. 2천억을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거 예산을 지금 20억 내외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60억 원을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본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먼저 무상자금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 최근에 상투자 제가 오로지 외환은행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은행을 위해서 이걸 자금을 쓰고 수혜가 있겠네. 유상자금 2,40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행도 선을 긋습니다. 중소기업들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또 상환을 다 했다고 하네요.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정부 핑계를 댑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공식적인 검토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9월 행안부 주재로 회의도 열렸지만 수혜기업 15곳 모두 기금 출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구권 무상자금만 3억 달러, 유족 8,5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들 차지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된 데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제주 애월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 어린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제주항 제7부두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실종된 33살 장모 씨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기구 배터리 안에 금괴를 숨겨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일당 3명이 세관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홍콩에서 수입하는 조명기구 배터리 안에 금괴 1kg을 3조각으로 나눠 넣은 다음 다시 조립해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금괴 1,880kg, 시가 985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극, 뮤지컬 공연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200만 명을 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공연 한류 열풍을 일으킨 난타는 비언어 공연이었는데 요즘은 우리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공연까지 한류가 확대됐는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연 한류의 비결을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와 함께 신나는 EDM 공연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열린 이 공연엔 12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3만 명은 공연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Festival is just amazing. Like the people that are so friendly, so energetic. 뮤지컬 관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사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바로 번역해 주기 때문에 언어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しっかりと内容を理解したいと思うので字幕があると助かります. 공연 관람을 한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최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티켓 판매액만 580억 원, 전체 판매액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공연장 160여 개가 밀집한 대학로. 한 달 동안 열린 웰컴 대학로 행사에 15,000명의 외국인이 이곳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을 본 후 자연스럽게 관광과 쇼핑을 즐깁니다. 부수적인 관광 수입이 티켓 매출보다 훨씬 큽니다. 해외 관람객들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대학로에서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게 곧 다시 공연 문화의 새로운 활기가. 한국 방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우리의 멋과 흥을 제대로 보여주는 공연 관광이 침체된 우리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